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많이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 결정적 근거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강력히 지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 말로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국정 운영의 이 방향은 이제 물론 같은데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는 점. 이게 방식이 잘못돼가지고 뭐 불통, 독선, 뭐 아집, 고집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자, 요걸 불식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 오찬 불참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선 대외적으로 말이죠. 딱 이유는 뭐냐. 내가 지금 아파서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아픈지 이거를 추론할 수 있는 단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간결하게라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뭐 한동훈 위원장 나오지 않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추측 그리고 저의 판단이 뭐 거의 일맥상통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많이 드리고, 한동훈 위원장을 이번에 참패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홍준표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홍준표 출당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준표 매일같이 한마디씩 쏘고 있어요. 계속해서 윤 대통령 방탄막을 치는 본인의 최고의 정치 지도자라고 행세를 하고 있고,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이요, 잘 되기는 하기 어려워도 못 되게 하는 것은 특히 정권,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대선 차기, 후계자라는 말이 이제 요즘 시대는 안 맞죠. 차기 말하자면 잠룡과 관련해서 이거를 누구보다도 권력의 생리를 잘 알잖아요. 아마 권력 생리 잘하는 것은 한동훈보다는 홍준표가 한 수 우위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방탄막을 치고 있는데 오늘 또 한마디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한쪽에서는 윤 대통령을 방탄막을 치는 것처럼 이 연기를 하면서 보호를 받아갖고 차기 잠룡 자리 1등을 지금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홍준표. 거기에 반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너는 출당해야 돼 해서 집회까지 열고 난리를 치고 있는 반홍준열파. 이게 바로 우리 여권의 분열 도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보수파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전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말이죠. 이 배현진 의원을 스토킹한 남성이 50대 남성인데요. 체포돼서 구속된 상태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하나씩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윤 대통령의 이 통치 스타일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대통령의 지시사항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언론 소통을 단단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나치게 언론 기자회견도 안 한다. 기자회견도 안 하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언론사만 불러서 대담 형식으로 국민에게 입장을 밝힌다. 이거 되겠느냐? 그러니까 초기만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들어와서 제일 큰 변화 중 하나가 사상 초유의 매일 언론 접촉이거든요. 도스태핑을 했잖아요. 출근과 동시에 맨만저 언론들하고 만나서 한 5분 내외 입장을 발표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인기도 얻었고 신선한 새로운 시도다 이렇게 평가도 받았지만은 갈수록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이 발언이 길어지고 그러면서 또 오해의 소리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국정을 홍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혼란이 야기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없어졌어요. 예, 그러면 그게 없어졌으면 대타가 나와야 되는데 대타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통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 대통령도 요거를 제일 크게 지금 원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언론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방식을 확 바꿔라.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언론과의 접촉면을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출입 기자뿐만 아니고 데스크, 그리고 편집국장하고 보도국장, 언론사 간부, 소통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는요, 정치 분야라든가 편집국장, 보도국장 간담회 혹은 언론사 대표 초청 행사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내달 취임 2주년을 맞잖아요. 내달이면 2주년이 아니고 취임 2주년? 취임 그렇네요. 2주년이 아니라 3년 차니까. 예. 취임 2주년을 맞은 출입 기자단과의 기자회견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리고 오늘 또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사실도 직접 발표했잖아요. 이것도 언론 소통 강화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특히 말이죠. 이 기자회견이라고 한다면 2022년도 8월 17일 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특정 언론하고 1대1 형식의 공개 인터뷰 방식을 고집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7일 날 KBS 대담하고 딱 단도로 딱 둘이서만 대담을 했잖아요. 요것도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2016년도에 20대 총선 패배 뒤인 3년 만에 편집국장하고 보도국장 간담회를 열어서 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 문재인은 2018년도 남북정상회담 전에 언론사 사장단하고 오찬 간담회를 열은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언론과의 소통 방식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친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요, 또 뜯어 고치는 게 뭐냐. 민생 토론의 방식도 뜯어 고친다. 지금까지는 민생 토론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고 대통령이 쫙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뭐 양념으로 일부 이제 참석자들이 좀 얘기 좀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 이런 걸 했는데, 요거, 그러니까 이게 토론회가 아니고, 말로는 토론회지만 토론회 아니고, 그냥 대통령 뭐 일종의 이 연설회 아니냐, 이런 껍데기만 그 토론회일 뿐이지 알미는 그게 아니다, 이런 비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뭐냐, 이거 민생 토론회 내가 말하는 형식으로 하지 말아라. 경청형, 즉 듣는 거, 그리고 난상 토론 형식으로, 그러니까 양념으로 그냥 몇 명의 의견 발표는 하지 말고 난상 토론 방식, 아니면 내가 듣는 중심, 그래서 내 발언 분량도 대대적으로 줄여라. 요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이 소통 방식의 큰 변화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민생 토론의 방식도 싹 뜯어 고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참모들의 이제 대국민 홍보 방식을 좀 뜯어 고쳐라. 주로 논리, 그리고 이제 자세한 경위 내용, 설명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보다 감성적인 접근 노력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본인이 직접 뛰면서 설명하는 거, 자세하게 하는 거, 요거를 소통의 최고의 답이다.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번 총선을 보니까 그게 안 통했잖아요. 전부 일방적 의사 전달에 불과한 이런 원사이드한 소통 방식 갖고는 이 투웨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투웨이가 안 되고 원사이드가 그냥 원웨이 소통 방식이 된 거예요.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쫙 설명하고, 그러면 그냥 국민은 그냥 듣기만 하고, 그리고 그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쫙 설명하는 것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만 딱 하는 거. 다 그래서 이제는 언론과의 소통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요 방식 안에서 좀 미세한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소통, 물론 대통령, 최고 책임자니까 대통령의 어떤 소통 방식의 대대적인 이 개혁,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 부처의 고위직들, 그러니까 이제 흔히 고위직이라는 장차관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장차관들 잘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잘 아는 장차관이 저는 많지 않으리라고 봐요. 왜냐? 장차관들은 언론에도 별로 안 나오지. 국회 가야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만 하고 장차관이 답변하는 건 별로 안 나와요. 요게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정책 방향의 큰 장애 요인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차관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 언론에서도요, 꼭 장차관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 정책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 실국장들이 최고 잘 알아요. 예, 실국장, 차관보,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실무 당국자들과, 그래서 이 동행해서 이 장차관들이 딱 각 부처별로 대변인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부처별로 이 대변인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각 부처별로 기관장 책임하에 대국민 어떤 정책 설명회, 이런 게 아니라요, 불러다가 정책의 당사자, 그렇죠, 정책의 수혜자, 또는 정책의 피해 계층, 정책으로부터 이익받는 사람만 불러나갖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피해를 볼지도 모르는 대상한테도 설명이 필요해.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네거티브적인 측면을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감성적으로도 이제 공조 노력이 또 필요성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대통령실, 대통령의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각 행정부처별로, 행정부처가 지금 10여 개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줄었어도. 그리고 이제 각 수석들,
그러죠? 그래서 전천후로 나서라. 예, 왜냐하면 지금 언론 환경이 말이죠. 여전히 좌편향적인 환경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MBC 이런 거 달라지는, 아예 대놓고 왜곡 조작 방송하는 거 보십시오. 이건 뭐 간큰 정도가 아니라요. 이건 뭐 자기네 아마 방송 지침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MBC 지금 뭐 페널티가 엄청 쌓여 있는데 이거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름은 MBC라고 놓아둘지 모르지만 완전히 인적 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 부처가 이 홍보 채널을 다양하고 홍보 전략을 다원화시킨다 하더라도 제대로 우리 국민한테 전달되기가 어려운 그러한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맨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현재의 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는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총선이 끝나는 날 탈수, 탈진 상태에 와 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이게 하나고,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제 오찬 간담회를 거부했다. 이러면서 나온 게 바로 이제 김경률이가 그렇잖아요. 전화 몇 번 해보면 콜록콜록 한다. 그러면 이제 감기 걸릴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그런데 콜록콜록 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두세 번 했는데 그럴 때마다 콜록콜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김경률의 발언 중에서는요, 어디가 특정하게 아프지는 않다라고 하고 있어요. 특정하게 아프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컨디션도 안 좋고, 더군다나 뭐 홍준표가 매일같이 또 때리고 있고, 그러니까 기분이 무지하게 불편하죠. 이렇게 홍준표가 매일같이 때리는데 홍준표를 먼저 만나?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한테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홍준표를 먼저 의도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본래 홍준표는 총선 전에 만나려고 했는데 늦게 총선 지난 다음에 만나자 하다 보니까 뒤로 미뤄졌고, 그리고 이제 인사가 제일 급하다 보니까 먼저 홍준표를 만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뭐 한동훈 위원장 견제하고 압박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총선이 끝나서 힘을 합쳐도 부족한데, 저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나. 아니, 대통령이 말이죠. 무슨 뭐 이재명이도 아니고, 이재명이라도 그렇죠.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무조건 하고. 이건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예. 권력 면에서 뿐만이 아니고 국가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준표 만남 갖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거 한동훈 위원장이 서운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 한동훈 위원장이 뭐 순간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게 그릇이 그게 좀 그릇은 아니잖아요. 저는 뭐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어쨌든 전체적인 큰 흐름, 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칼럼 이걸 보면은 대통령이 얼마나 한동훈 위원장을 마치 말이죠, 견제하고 압박하고 그 대화의 대화의 상대랄까, 전국 운영에 어떤 큰 저기를 안 두고 있다. 이런 게 아주 적나라하게 다 노출됐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올 정도가 되면 뭐 한동훈이야 뭐 벌써 그 전부터 다 알고 있다고 봤겠죠. 그러나 그게 이제 활자화돼서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이 홍준표는 매일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깨고 공격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말같지도 않은 소리에 상대하기에는 똑같은 사람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더군다나 또 이재명하고 밥 먹자고까지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재명하고 밥 먹자고 한 것은 그 전에 19일 날 오후에 한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19일 날 오후 전에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경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측근 중에 측근인데, 이것도 한동훈 위원장도요, 이 김경률이한테 너무 의존하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김경률이는 미안한 얘기지만요, 뭐 우파에 왔다고 하지만 정말로 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솔직히 얘기해서. 한 번 배신자는 그 배신의 피를 버리기가 어렵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이제 보수 우파의 차기 지도자의 랭킹 1위로 돼 있는데, 그것도 압도적으로 1위가 돼 있으니까 이 갭을 막으려니까 홍준표가 세게 조지는 거예요. 이게 갭은 요만큼 있는데 살살 조지면 전혀 영향가 없거든. 그러니까 갭이 벌어지면 볼수록 홍준표 입은, 본래 홍준표 입이 XX 같잖아요. 그러니까 더 걸게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더 열받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상대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 보수 우파의 지도자인데 왜 김경률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마치 대변인처럼, 물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부르는데 나보러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전에 비대위원들 상당 부분도 뭐 전향한 사람들도 많지 있지만은 전향 안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본인 SNS에 딱딱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별도의
그런 이런 입장문을 낼 때는 직접 언론과 상대를 해서 하거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하거나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이거 이 김경률의 소식 등에 의하면 그렇고요. 저도 여기저기 이제 또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몸이 좀 많이 망가진 건 사실이다. 아니, 다 망가졌다고 보는 건 다 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오찬을 못할 정도로 몸이 아프지는 않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걸 보면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파갖고 이 피지컬리 몸이 어디가 병나갖고 아프다기보다는 마음이 아프고 스트레스 열받고 그래서 내가 대통령한테 지금 가면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대통령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다.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비대위원들 전부 다 불렀다고 하는데 또 이 비대위원들 전부 불렀을 경우에는 또 장단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어차피 이제 오늘 오후는 다 지났지 않습니까? 오늘 오차는. 자, 그래서 가능한 조속기 틈을 지금 이재명하고 조국 이 틈을 벌려고 난리를 치고 있고 당연히 홍준표는 아이고 이거 제대로 잘 됐네. 너는 이거 봐 배신한 거잖아. 이거 얼마나 잘 들었어. 자, 홍준표가 공격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빨리 정리를 잘 해서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와중에도 홍준표가요. 또다시 뭐라 그럴까요? 또 대통령을 챙기는 모양새를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나는 친박이 아니어도 박근혜 탄핵 반대했고 박근혜 탄핵 인용 헌재 심판도 비판했던 사람이다. 그건 헌정준단이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 반대했던 거지 친박이어서 반대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신윤이 아니어도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을 흔드는 건 반대한다. 그리고요. 잡수애들은 이를 두고 친윤 하지만 나를 개파 구도에 넣는 것은 참으로 모욕적이다. 나는 30여 년 정치 역정에 한 번도 개파 정치를 한 일이 없고 내가 꿈꾸는 세상은 따로 있다. 삼류평론가들은 이를 두고 누구와 경쟁구도 운운하기도 하지만 아직 대선 3년이나 남았고 지금 윤정부에 협조하고 바른 조언을 해야 나라가 안정적이 된다. 일부 잡설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요. 일부 잡설이 아니라 홍준표 본인이 잡설을 통해서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거. 이거는요.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렇다. 좀 자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자, 이 홍준표 방지법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대구시정에 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맨날 중앙정치만 얘기하느냐. 이거는요. 직무 유기까지 갈지 법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거 못 말리는 인간이에요. 진짜 홍준표도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 안에서도 많은 비판적 발언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상민 의원 어른이라면 좀 더 고품격의 말을 써라. 김웅 의원 비평이 아니라 이건 무자비한 인신공격이다. 그리고 그때 말하지 않으면 지금도 침묵하라. 일가를 하고 있고 김미애 한동훈이 온다 했냐? 우리가 부른 것이지. 그리고 또 이 김병민 완전히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것이고 국민의힘에 기름 붓는 것이다. 등등. 그리고 이제 황경구 여러분들 애국순찰팀 황경구 단장 애국순찰팀에서는요. 요거 지금 홍준표 출당 지금 집회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홍준표는요. 이거 홍준표 방지법 반드시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매일같이 그야말로 이 한동훈 위원장을 정형하고 있는 홍준표에 대해서 결국은 문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출당 요구까지 온다. 이건 창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홍준표가요. 이걸 가지고 창피를 느낄 사람이냐? 천만의 말씀이다. 거기에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지금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 배현진 의원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이 50대 당연히 남성이죠. 50대 남자가 말이죠. 이 자기가 배현진 의원하고 무슨 약혼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SNS 활동 등등을 통해서 배현진 의원을 모욕하고 그리고 또 이 배현진하고 이번 선거 때 찍은 사진을 갖다가 페북하고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올리고 그러면서 배현진 의원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이 배 씨를 경찰에서 현장 체포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종의 이제 스토킹 행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최 씨, 이게 이제 현재 최 씨 채무씨라고 되어 있는데 3월 말께 배우인 측에서는 고소를 했는데요. 경찰은 이제 계속해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하니까 현태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체포를 해서 구속해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거 지금 정치인을 대상으로 했던 정치인이 아니든 간에 이 스토킹 범죄 행위자들은요, 반드시 강하게 처벌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본 방송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지금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요 다음 이어지는 방송에서는, 지금 이제 이 김혜경 법과, 제보를 한 조명현 씨, 오늘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퇴정을 시켜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한 5분만 제가 더 하죠. 퇴정을 시켜달라. 이렇게 거듭 요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퇴정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조명현 씨의 요청,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다.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김혜경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림막을 설치한 채로, 지금 증언을 듣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찰하고요, 이 재판부, 하고 또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검찰한테 피고인의 퇴정을 바라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검찰이 증인이 피고인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변호인 측에서는요, 비서 이 배 씨와의 관계와는 달리 피고인인 김혜경과 그리고 이 조명현과는 한 번만 스쳤을 뿐인 직접 대면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편에서 특별히 문제도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것이고 이례적이고 적절치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부가 가림막을 설치하고 증인신문을 했고요. 증인신문을 하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만약에 좀 뭔가 좀 껄끄러운 부분, 심리적으로 좀 아픈 부분, 이런 게 있으면 그때 얘기를 하라.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예, 요런 입장을, 재판부도 내놓고요. 그리고 이 조 씨는 계속해서 피고인 퇴정을 원하고 퇴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이 어렵다. 예, 요렇게 끝까지 이제 고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결국은 이제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이 법정에 들어와서 진술을 했다. 그래서 이 재판부의 이제 입장은 피고인도 변호인 조력을 기꺼이 받을 권리가 있듯이 증인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라. 그리고 힘든 사정이 생기면 중간에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해야겠다. 예. 요렇게 입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증인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낼 수는 없고 힘들면 중간에 얘기하라. 그래서 이 조명현 씨는 이제 한숨도 쉬고 또 고개도 숙이고 침통한 표정도 짓고 이러면서 이 청사에 들어서서 지금 이제 증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청사에 들어가면서 취재진한테 한 얘기가요. 법인카드는 누구의 권한으로 취급되고 사용하게 했겠느냐. 세금 횡령은 누구의 권력을 등에 업고 저지른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다 이재명 때문이다 이거죠. 그리고 지난 2년 넘게 넘은 시간 동안에 죄 지은 사람은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못한 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 아니냐. 누구의 도움 없이 힘 없는 개인으로 오롯이 혼자 버티고 있다. 몸도 마음도 상황도 지치고 힘들다. 더 힘든 건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고 저와 제 가족은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참 안타까운 현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말이죠. 재판부도 예를 들어서 우이중교사 하는 것도 이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가림막을 설치했어요. 예, 분리신문을 하는데 가림막. 그리고 이제 조명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림막도 안 된다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이 판사의 지시에 따라준 것이죠. 자,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서는 결국 알고 모르는 게 아니라 김혜경이 마주쳤냐 안 마주쳤냐 과거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용이 즉 이 조명현 씨의 증언 내용이 김혜경이하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담이스럽다. 그리고 또 무슨 불상사가 있을 줄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혜경 시자들 법정에 많이 있는데 무슨 하나 또 날라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를 고려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똑같이 방어권을 행사한다고 하지만은 공익 제보자로서 먼저 폭로한 사람이 느끼는 신변 위협이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는요, 재판장도 좀 생각을 달리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